여보, 이혼해줘. 이 사람 아이를 낳을 거야. 토요일 오후 2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10초면 충분했다. 12회를 함께한 아내 지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내 앞에 섰고 그녀 옆에는 내가 형님이라 부르던 군대 선배가 서 있었다. 4달째 들어간 배는 분명히 불러 있었고 그 안의 생명은 내 아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2년 전 아내 몰래 정관 수술을 받았으니까. 지영이 내민 이혼 서류에는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3천만 원이 적혀 있었고 박준혁 선배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20년 우정을 끝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선 드디어라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6개월 전부터 모아둔 증거들이 서재 서랍에 각했고 지영이 4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새벽 5시, 민수는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지영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난 민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달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새벽 루틴이 된 지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0만 원. 지난달보다 100만 원이나 더 늘어난 카드값이었죠. 네일샵 운영비라고 지영은 설명했지만 민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월 매출 300만 원 수준의 작은 네일샵에서 800만 원의 지출이라니요. 민수는 명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사업가는 거리가 먼 항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매주 목요일마다 찍힌 호텔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값치고는 너무 비싼 금액이었죠. 노트북을 닫으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지영은 소박하고 검소한 여자였어요. 민수보다 6살 어렸던 지영은 순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은 변해갔습니다. 특히 3년 전 네일샵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2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은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확인해 보니 회사 동료 김 과장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아침 일찍 볼 일 있어서 일찍 나가는데 같이 출근할래? 민수는 그러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민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 지영이 피부과 정기 검진이라며 외출했을 때 돌아온 시간이 밤 11시였죠. 피부과가 그렇게 늦게까지 진료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앱 아이콘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김 과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차에 타자마자 김 과장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형, 나 이혼하기로 했어. 민수는 놀라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거든. 그것도 내 친구랑.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못 믿었어. 설마 했지.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해. 탐정 고용해서 다 밝혀냈어.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7시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김 과장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어요. 최근 페이지를 펼쳐보니 지영의 이상한 행동들을 적어놓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새 옷, 새 가방, 늦은 귀가, 잦은 외출.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곧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추궁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9시 출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민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김 과장과 함께 회사 근처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식당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반찬만 집어먹었습니다. 형,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들어볼래요? 김 과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어. 내가 모르는 호텔 결제가 있더라고. 처음엔 실수인가 했지. 근데 매달 있는 거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김 과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날이 아내가 요가 수업 간다던 날이었어. 매주 목요일 오후. 목요일. 민수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지영도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했죠. VIP 고객 관리라는 명목으로요.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중년 여성들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수와 김 과장은 동시에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제일 아픕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까요.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 심정 알 것 같아.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형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 민수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야. 탐정이 찍어준 사진.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약 지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고객이 저녁 약속 잡자고 해서.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뒤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 같았어요. 지영아, 여기야라는 목소리였죠. 오후 회의 시간 민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장이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지영 생각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서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정 팀장,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저 피곤해서요. 그래. 정 팀장은 우리 부서의 기둥이야. 건강관리 잘해. 아, 그리고 정 팀장 부인 네일샵 잘 되나? 우리 와이프도 거기 다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서장의 아내도 지영의 네일샵에 다닌다니. 그럼 지영의 행동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평소와 달리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의 네일샵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네일샵을 바라봤습니다. 6시 정각 네일샵 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네일샵 앞에 멈췄고 지영이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저 벤츠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민수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벤츠를 따라갔습니다. 벤츠는 시내 특급 호텔로 들어갔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지영과 남자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작년 회사 워크숍 때 왔던 피트니스 센터 사장이었습니다. 박준혁? 민수의 군대 선임이기도 했죠.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임과 아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호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김 과장이 준 탐정 사무소 명함이었죠.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민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 호텔에서 본 것이 친구 집이었나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사무소는 강남 뒷골목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호텔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라 결국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정민수 씨 맞으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요즘 이런 의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요. 자,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민수는 지영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외출, 늦은 귀가, 과도한 카드 사용, 그리고 어제 목격한 호텔 장면까지. 탐정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박준혁이라고 하셨죠? 피트니스 센터 사장. 군대 선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3개월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류는 보통 패턴이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성금 500만 원을 이체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민수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도 계속 지영과 박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2년 전 민수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임이 소개팅을 주선했었죠. 그때 나온 여자가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후이마,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내가 좋아할 만한 애가 있어. 어려 보이는데 착하고 예뻐. 그렇게 만난 지영과 민수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지영이 변하기 시작했죠. 특히 3년 전 네일샵을 열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 7시 민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일찍 왔네.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밥 차려 먹어. 난 먼저 먹었어. 지영은 민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목덜미에 난 붉은 자국을 발견했어요. 벌레에 물린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제는 어디서 잤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네 집. 걔가 남편이랑 싸워서 위로해줬어. 거짓말.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탐정이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밤 10시 민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이었죠. 제주도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후이마, 잘 지내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벤트 하는데 와. 지영이도 데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가 태연하게 전화를 하다니. 형,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 아쉽네. 참, 지영이 네일샵 사업 확장한다며. 내가 좀 투자해줄까 하는데 어때? 투자?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최근 사업 확장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런데 왜 박준혁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지영이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또 연락해. 전화를 끊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믿었던 선임도 사랑했던 아내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먼저 나가기를 기다렸죠. 지영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수는 지영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최근에 산 것으로 보이는 고급 속옷들,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사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J. H. J. H는 누구일까요? 박준혁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2024년 9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어요. 2시 15분. 지영이 미용실 간다고 나간 지 3시간 만이었죠. 그런데 발걸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영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구두 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서려는 순간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준혁이 함께 있었죠. 민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영의 모습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 분명해 보였죠. 앉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지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민수는 서류를 보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60%,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포기.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왜?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이 지영 옆에 서서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해 보였죠. 미안하다 후이마.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았어. 진짜 사랑.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지난 12년은 가짜였단 말인가요? 민수는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4개월이야. 준혁 오빠 아이. 민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4개월 전이면 5월. 그때 지영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었죠. 사실은 박준혁과 함께였던 건가요? 얼마나 됐어? 둘이 만난 지. 민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작년 여름부터야. 너도 눈치챘잖아. 매주 목요일마다 나갔던 거. 작년 여름.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으로 박준혁의 피트니스 센터에 갔던 때였어요. 지영도 함께 갔었죠. 그때부터였구나. 민수는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소개시켜줬잖아. 기억나? 군대 선임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박준혁의 변명이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정리할 게 있어.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영과 박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나 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좋아.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지영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박준혁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할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준혁이 형 아이가 맞아? 지영이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연하지. 누구 아이겠어. 그냥 물어본 거야. 혹시 다른 사람은 없었나 해서. 민수의 질문에 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영은 태연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준혁 오빠가 유일해. 두 사람이 나간 후 민수는 소파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었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가 임신했대요.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탐정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2년 전 비밀리에 받았던 정관수술 확인서였습니다. 지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지영과 박준혁이 나간 후 민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영이 두고 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60%.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민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리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서재로 들어간 민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법무법인이 나왔지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회사 법무팀 선배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이혼했던 선배였죠.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정민수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민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선배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지금 나와. 내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 1시간 후 민수는 선배가 알려준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선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자리에 앉자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혼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겪어봤잖아.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선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의 불륜, 임신,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혼 조건까지. 선배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건 전문가가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준다고 했어요.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정관수술 받았다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친자 확인을 요구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밝혀야 해. 선배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은행 계좌를 정리해야 했어요. 공동 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지영이 먼저 손을 쓸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지영의 물건들 사이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했어요. 옷장, 화장대,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피임약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임신했다면서 왜 피임약이 있을까요? 포장지를 보니 최근까지 복용한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용한 것들이었는데 음성과 양성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뒤지다가 지영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민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지영의 생일이었죠.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다른 이니셜들도 등장했어요. S, H, M, J, D, Y. 각각 다른 날짜에 하트 표시와 함께 적혀 있었죠.
5월 15일 H와 호텔 최고의 밤 6월 8일 J가 명품백 선물 감동 7월 20일 Y와 클럽 미친 듯이 즐거웠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영만이 아니었어요. 최소 서너 명의 남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다이어리를 들고 서재로 갔어요. 스캔을 떠서 파일로 저장했죠. 밤 10시가 되자 지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어요. 지영은 민수를 힐끔 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어요.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그리고 반격 계획까지. 새벽 3시,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혼 관련 판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중혼적 부정행위, 임신한 상태에서의 이혼, 재산 분할 기준. 밤새 공부하듯 자료를 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배우자가 복수의 상대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극히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그 판례를 인쇄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는 탐정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소에 도착하니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지영과 박준혁이 함께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들과 찍힌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외에 최소 3명이 더 있습니다. 이상호, 성형외과 의사, 최민재, 명품 수입업자, 김도윤, 자칭 투자 전문가.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이어리에서 본 이니셜들과 일치했어요. SH는 이상호, MJ는 민재, DY는 도윤이었던 겁니다. 이들과의 만남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월요일은 이상호, 화요일은 최민재, 목요일은 박준혁, 금요일은 김도윤. 규칙적이에요. 민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영이 요일별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영 씨가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준혁에게는 첫사랑이라고, 이상호에게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최민재에게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김도윤에게는 독신이라고 속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니까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법적 증거로 쓸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영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 주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영 씨는 4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럼 4월에 임신한 거였어요. 그 시기에 민수와 지영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정관 수술을 받은 후였으니까요. 탐정 사무소를 나온 민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배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20년 경력이 있다고 했죠.
자료를 보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네요. 배우자의 중혼적 부정행위, 그것도 4명이나 되는 상대와의 불륜. 게다가 각자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유책성이라면 재산 분할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친자 확인입니다. 정관 수술을 받으셨다니 아이가 본인 자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네, 수술 확인서도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간자들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정민수입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점심때 보자. 내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준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지영이 자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내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영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 들어가 내일을 준비했어요. 탐정이 보낸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영이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죠. 하지만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진실이라는 폭탄이 터질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월요일 점심시간 민수는 박준혁과의 약속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었어요. 이혼 관련 법률 서적을 더 찾아보려고 했죠. 3층 법률 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혼 관련 책을 찾으시는군요. 민수가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이름은 윤서희였죠. 아, 네. 일 때문에 필요해서요. 민수가 둘러댔지만 서희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서희를 따라간 곳은 도서관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거기엔 이혼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마음의 치유 같은 책들도 함께 있었어요. 법률 서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희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위한 처방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민수는 책을 받으며 서희를 다시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경험자시군요. 민수의 말에 서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2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이 도서관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사서가 됐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감대가 있었어요.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도서관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박준혁과의 약속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좋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희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거든요. 서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무너졌죠. 완전히.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니까 오히려 올라갈 일만 남더라고요. 서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집까지 날릴 뻔했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민수는 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서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서관 사서 명함이었지만 뒷면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혼자 힘들 때 연락하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민수는 명함을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만난 서희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와 박준혁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서희와의 대화가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줬죠. 피트니스 센터 건물에 도착한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가방 속 녹음기를 켰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준혁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앉아. 일주일 시간 달라고 했는데 벌써 결정했어? 민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준비해준 사진들이었어요. 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형이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지영이 형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민수는 사진을 한 장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영과 이상호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최민재와 명품샵에서 나오는 사진, 김도윤과 클럽에서 춤추는 사진.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사실이야? 탐정이 일주일 동안 찍은 겁니다. 지영은 요일별로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형은 목요일이고요.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럼 누구 아이야? 그것도 확인해 봐야죠. 형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에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갇힌 짐승처럼 불안해 보였죠. 말도 안 돼. 지영이가 나한테는 첫사랑이라고 했어.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호한테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대요. 최민재한테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김도윤한테는 독신이라고 했고요. 박준혁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박준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는 존경했던 선임이었는데 박준혁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받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갈게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민수는 두꺼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탐정이 요약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체계적으로 4명의 남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심지어 통장도 따로 관리했습니다. 탐정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각 남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어요. 박준혁 통장에는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고 이상호 통장에는 300만 원, 최민재 통장에는 400만 원, 김도윤 통장에는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월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었네요. 민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일샵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탐정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네일샵 직원의 증언 녹음이었어요. 사장님은 가게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와요. 대부분은 직원들이 운영하죠. 그런데도 VIP 고객 관리한다고 나가시는데 저희는 그런 VIP 고객 명단을 본 적이 없어요.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네일샵을 알리바이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호, 최민재, 김도윤의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호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강남에서 개업한 의사였어요. 홈페이지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2아이가 있었죠. 민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호 원장님, 부인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접수 직원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돌려줬습니다.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상호 원장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민수는 다음으로 최민재를 검색했습니다. 명품 수입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 인사말과 함께 가족 경영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비서를 통해 최민재의 아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역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전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김도윤을 검색했는데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윤은 미혼이었어요. 하지만 약혼자가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딸과 약혼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약혼자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역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민수는 이상호의 아내를 먼저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어요. 30대 후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상호와 지영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건가요? 최근 한 달간 찍은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었어요. 이상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상호의 아내는 자료를 받고 일어났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그 다음은 최민재의 아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민수가 자료를 보여주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거 단지 누군지 몰랐을 뿐이죠.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혼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겠어요. 최민재의 아내는 오히려 민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져다 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도윤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도윤의 약혼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약혼 파기하겠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목요일 저녁 민수는 결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지영도 모르는 일이었죠. 민수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개별실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6시 민수의 장인 장모가 먼저 도착했어요. 지영의 부모님은 60대 중반으로 은퇴한 교사 출신이었죠. 민수야, 오랜만이네. 지영이는 안 왔니? 곧 올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더라.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혁과 함께였죠. 어머, 엄마,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지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해 했어요. 민수가 오늘 저녁 먹자고 해서 왔지. 근데 이 사람은 누구니? 장인이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은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가 왜 가족 모임에 오는 거니?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섰어요. 다 앉으세요. 오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켰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화면에 사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지영아, 이게 무슨...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영이 여러 남자와 찍힌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호텔 출입 사진, 팔짱 낀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아빠, 이건 오해야.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은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4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이상호 씨, 최민재 씨, 김도윤 씨.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이미 알려줬지만 다시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영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민수가 정관수술 확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모가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럼 누구 아이란 말이니? 그걸 확인하려면 친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4명 모두요.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지영, 이게 사실이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오빠 아니야. 오빠가 유일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났다고. 돈 받으면서. 민수가 통장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각 남자 이름으로 된 통장과 입금 내역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장인이 일어섰습니다. 노한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빠,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장인이 비틀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모가 부축하며 따라 나갔어요. 지영이 부모님을 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박준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설명해. 지금 당장. 오빠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첫사랑이라고 했잖아.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박준혁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오빠를 사랑해. 정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어. 의미 없다고. 그럼 왜 만난 거야? 돈 때문이야.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지영과 박준혁이 해결할 문제였어요. 복도로 나오니 장인 장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는 울고 있었고 장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가 미안하지. 장인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혼해라. 우리가 뭐라 하지 않을게. 아니, 오히려 응원한다. 장모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를 우리가 잘못 키웠나 봐.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두 분을 위로하며 택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개별실 문 밖에서 지영과 박준혁의 언쟁이 들렸습니다. 이혼해. 당장.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4명이랑 바람 피운 걸 용서하라고. 가족 모임이 있은 지 사흘 후 민수는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점심시간 김 과장이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형이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소문이요. 뭐라고?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도 제보가 들어갔대요. 형이 망상 장애가 있다고. 아내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민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영과 그 남자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인사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정 팀장,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해명 좀 해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민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예요. 그렇다면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 둘이 있었어요. 민수가 걸음을 빨리 하자 그들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쁜 남편, 아내를 괴롭히는 정신병자, 빨간 스프레이로 쓴 낙서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민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민수가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즉시 IT 부서에 연락해 IP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박준혁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작성된 글이었죠. 민수는 증거를 들고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글은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제 아내와 불륜 관계인 사람이에요.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아내가 4명의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제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팀장, 이해는 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라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에 신경 쓰세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지위도 위태로웠고 명예도 실추되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이 그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민수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 파고들면 후회하게 될 거야. 협박입니까? 충고야. 우리가 4명이라는 거 알지? 너 혼자서 어떻게 이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연합했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계격파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는 거죠. 탐정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김도윤이 가장 취약합니다. 약혼 파기로 대기업과의 연줄이 끊어졌고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를 먼저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흔들릴 겁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휴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기분이었죠. 민수는 사무실에 가서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비원이 동행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누군가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민수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첫 승진 때 받은 명함, 프로젝트 성공 기념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정 팀장님 힘내세요. 신입사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죠.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어요. 김도윤이 움직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민수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약혼 파기 후 투자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미 다 날린 상태였어요. 약혼자 집안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며칠 전부터 친정에 가 있었어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였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니 법원이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거였어요. 민수가 스토킹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지영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다니요.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였죠. 지영이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는데 지영이 상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연대 보증인인 고객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변호사 비용과 탐정 비용으로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자 민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서글펐어요. TV를 켜니 뉴스에서 경제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밤 10시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평범한 가장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힘내.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 팀장님을 믿어요. 이 모든 게 지나갈 거예요. 작은 위로였지만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명은 받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죠. 민수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서 나중에 연락할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민수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윤서희를 다시 만났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서희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친구들도. 서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바닥을 쳤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희의 위로가 민수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캄캄한 터널 끝에 보이는 작은 불빛처럼요. 새벽 3시 민수는 한강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다리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이유도 없는 것 같았죠. 민수는 난간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서희가 빌려준 책이었어요. 바람에 날려 떨어지려는 것을 간신히 잡았죠. 책갈피에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희의 글씨였어요. 희망은 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민수를 진찰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했죠.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만. 아니요. 통원 치료를 받겠습니다. 민수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입원하면 지영 측에서 그걸 빌미로 삼을 게 뻔했어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죠. 정신과 상담실에서 의사가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의사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복수는 자신도 파괴하거든요.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사는 민수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온 민수는 서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서희의 찻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서희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서희가 따뜻한 차를 내려줬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했죠.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민수의 고백에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년 전 이혼할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서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 빚더미, 폭력까지 서희가 겪은 고통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한강에 갔어요. 민수 씨처럼. 그런데 거기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죠. 서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 죽으면 내일의 해를 못 봐.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 민수는 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하루씩 살다 보니 2년이 지났네요. 서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민수 씨도 할 수 있어요. 하루씩만 사세요. 그럼 어느새 이 모든 게 지나가 있을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루씩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민수는 서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썼어요. 2024년 9월 25일. 나는 살기로 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날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10월 첫째 주 월요일 민수는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열며 결과를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박준혁 씨, 이상호 씨, 최민재 씨, 김도윤 씨 모두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죠. 그럼 누구 아이란 말이야? 박준혁의 외침에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한지영 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또한 피고 정민수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중혼적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유책성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한지영 씨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죠.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상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남았습니다. 4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각각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어요. 정 팀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직하시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법원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정 팀장이 피해자였네요. 회사에서도 사과드립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김도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투자금을 횡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상호는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퍼져서 환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최민재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고 사업도 부진합니다. 민수는 복수심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준혁은 탐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2개를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곧 처분할 것 같아요. 민수는 박준혁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선임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서희의 찻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서희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회사는 그만둘 생각이에요. 좋은 결정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서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2025년 1월 민수는 명예퇴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퇴직금과 위자료를 합치니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모였어요. 민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실버 디지털 아카데미. 시니어들을 위한 IT 교육센터였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이용, 온라인 뱅킹까지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죠.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10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엔 수강생이 5명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살짝 미는 거예요. 스와이프라고 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손자 사진을 크게 볼 수 있네. 수강생들의 미소가 민수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만족감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어요. 2달째는 50명이 됐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강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강사를 더 채용했어요. IT 업계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이었죠. 그들도 일할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이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장인 장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지영의 일로 고생이 많았나 봐요. 지영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장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 DNA 검사를 더 해봤는데도 못 찾았어.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지영이는 지금 친정에서 아이 키우고 있어. 내일 샵은 폐업했고 우리가 돌봐주고 있지.
장인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다. 지영이가 진 빚이라고 생각해. 민수는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됐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 민수는 두 분을 위로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3월이 되자 민수의 교육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IT 전문가의 따뜻한 나눔, 실버 디지털 아카데미. 기사를 본 서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서희 씨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정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저녁 같이 할래요. 민수의 제안에 서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서희의 고백에 민수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든 시기라.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민수의 적들은 각자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투자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죠.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상호는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정신이 없던 중 수술 실수를 한 거였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의사 면허도 정지됐죠. 최민재는 아내와의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명품 사업도 실패했어요. 빚더미에 앉아 파산 신청을 했죠. 박준혁은 모든 것을 잃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7월 민수는 서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의 첫 여행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2025년 7월 어느 화창한 아침, 민수는 실버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강생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죠. 민수 선생님, 오늘 수업 뭐예요? 팔순을 넘긴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첫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오늘은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할아버지, 미국에 계신 손자랑 얼굴 보면서 통화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럼 좋겠네. 맨날 목소리만 들었는데. 수강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게 뿌듯했어요. 점심시간 서희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김밥 만들어 왔어요. 아침에 못 먹었죠. 고마워요. 서희 씨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사무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찾은 남자 특집이래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희가 격려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민수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민수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6개월 만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재기하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 부인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없나요?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대답이 의외였나 봐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12년이나 유지했어요. 그게 끝나서 오히려 다행이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수는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민수야. 박준혁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형?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친구의 아내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수는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제 됐어, 형. 다 지나간 일이야.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박준혁이 돌아서려 할 때 민수가 불렀습니다. 형, 새 출발 잘하길 바라. 박준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그것도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밤이 되어 민수는 서희와 함께 찻집에 있었습니다. 서희가 만든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내년에 교육센터 확장할 계획이에요. 2호점도 내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 찻집도 그쪽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요. 서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서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배부른 아내가 선배와 찾아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름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영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바로 서명했어야 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짐을 쌌어야 했다고. 그랬다면 더 일찍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니까요. 이제 민수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정민수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배신과 이혼이라는 끝에서 시작된 진짜 행복한 인생 말입니다.